양주동 1903만 1977 김동길. 와세다 영문과 졸업 우리 예시 노래 심취. 영어 가르치는 틈틈이 향가 해독에 몰두. 속인으로 잘 포장된 천재. 기억력 아주 뛰어나. 영시한시 줄줄 외우고 방패 모양 교표 그려. 잘생긴 그의 귀를 보고 장수하리라 믿었는데 아무와도 다투지 않고 솔직하고 멋진 마감. 양주동은 개성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당시 개성은 경기도 관할이었다. 이후 가족이 모두 황해도로 이주해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함석헌, 홍종인과 같은 시절 평양고등보통학교에 다녔다. 이들은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퇴학당해 함석헌은 평안북도 오산학교연 오산중고교로 갔고 양주동은 서울 중동학교연 중동중고교로 적을 옮겼다. 양주동은 졸업 후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진학했다.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틀림없는 기인이었으나 사실은 속인으로 잘 포장된 천재였고 어떤 면에서는 속인 이하로 행세하기도 했다. 그가 평양고보에 다닐 때 함석헌 등과 함께 일제에 항거했기 때문에 제적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한 번도 사납거나 거친 일에 가담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관상이 특이했다. 필요 이상으로 크고 잘생긴 귀를 가지고 있었다. 음성은 좀 거칠었고 아름답게 들리진 않았지만 박력 있었다. 그가 젊어서 번역한 영어 시집의 종이는 형편없는 저질이었지만 번역은 모두 주옥 같다는 평을 받았다. 그와 더불어 와세다 영문과를 졸업한 연세대 고병려 2006년 작고 교수는 가끔 양주동에 관해 웃으며 얘기했다. 양주동은 와세다를 마치고 얼마 뒤 평양에 있는 숭실전문학교 영어 교수로 취임했다. 불행히도 일제 말기에 숭실전문뿐 아니라 숭의여학교도 폐교되는 바람에 거기서 가르치던 미국 선교사가 모두 짐을 꾸려 본국으로 돌아갔다. 양주동도 면직되어 서울에 올라와 경신학교연 경신중고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입에 풀칠했다고 한다. 그는 어느 때부터인가 영문학보다 우리나라 예시와 노래에 심취했고 특히 향가해독에 몰두했다. 이미 1930년 조선의 맥박이라는 시집을 발간했듯이 그 시대에 나타난 그의 문학적 경향은 한마디로 민족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와 경신학교에서 같이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던 고병려 교수에 따르면 양주동은 큰 책을 넣는 딱딱한 종이 케이스에 점심 도시락을 넣어 한여름 방학 내내 학교 도서실에 드나들더니 조선고가 연구라는 이름의 책을 한 권 출판했다고 한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이었다. 그가 대학에서 전공한 것은 영문학인데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는 고려조 가사를 연구해 우리 학계에 남긴 공적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는 해방되고 나서 동국대에서 가르쳤다. 그러다가 1958년 돌연 연세대 영문과 교수로 부임했는데 짐작하건대 총장 백낙준이 그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주면서 이젠 그 대학에서 그만 가르치고 연세대로 오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19가 터지고 연세대학교도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얌전하던 교수들도 들고 일어나 강의실에서 총장 나가라, 이사장 물러나라 하며 농성을 벌이는 추태가 벌어졌다. 그런 파동이 있은 뒤 나는 원두우원도우드 설립자 동상이 있는 교정 어느 그늘에서 그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교수들이 벌인 추태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가 백낙준 총장이 안 계시니 학교에 있고 싶지 않아요라고 한마디 한 것을 생각할 때 동국대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때 양주동이 나에게 연세대 교표 도안을 내가 만들었어요 하기에 나는 좀 의아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백 총장이 부탁했던 것 같다. 그가 방패 모양의 연대 교표를 그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재다능했던 양주동. 그는 1961년 동국대로 돌아가기까지 3년 동안 연세대 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교수였다. 기억력이 뛰어나 영시와 한시를 줄줄 외우고 말을 하도 잘해서 듣는 사람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양주동이 대답했다. 내 이름이 양주동 아니냐? 주둥이가 둘이란 뜻이야. 주둥이가 하나인 사람보다 말을 잘해야지. 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만했다. 자기 자신을 국보 1호라고 불렀다는 말도 들었다. 그 시절 자동차라곤 지프차밖에 없었는데 타고 가던 지프차 운전기사가 잠깐 실수해 급정거하게 됐다. 차가 덜컥하고 멎었을 때 양주동이 정색하고 기사를 꾸짖었다. 이놈아, 국보가 다칠 뻔하지 않았어? 방송에 나가면 여러 사람이 같이 출연해도 PD나 아나운서를 불러. 나는 다른 사람보다 출연료를 좀 더 줘야 해 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후 한 아나운서가 선생님, 다른 분들과 출연료 차이를 좀 두었습니다. 선생님만 따로 가서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출연자들이 모르도록 하십시오 하고 부탁했다고 한다. 사실 출연료는 다 같은 액수였지만 그 말에 속아서 신이나 싱글벙글하던 양주동은 얼마나 순진한 기인이었던가. 양주동은 천재였다. 그는 영국 시인 월터 세비지 랜더와 함께 이렇게 노래했을 것이다. 나 아무와도 다투지 않았거늘 그 누구도 나와 다툴 만한 자격이 없었기에 그렇게 초연한 처지에서 진정 아무와도 다투지 않고 한평생을 살았다. 나는 그의 잘생긴 귀를 보고 100세까지 장수하리라고 믿었는데 그만 75세를 일기로 단순하고 솔직하고 멋진 생을 마감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에게 양주동은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다. 이광수 1892만 1950. 근대문학의 원조인 그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흙을 읽고 농촌 계몽 꿈꾸고 사랑에 감동했던가. 일본을 도와서라도 조선인이 편하게 살 길을 찾으려는 희망을 품었나. 우리나라 근대문학계에 새 천재가 태어났다. 임꺽정의 저자 벽초 홍명희와 조선사 연구 권위자 육당 최남선, 사랑의 저자 춘원 이광수가 그들이다. 충북 괴산 출신인 벽초는 일찍이 고향을 버리고 평양으로 가 김일성을 돕는 일에 한평생을 바치고 비교적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전해진다. 육당은 일제강점기의 만주국을 위해 일본이 세운 건국대학의 교수로 취임했는데 친일파라는 누명을 쓰고 즐겁지 않은 말년을 보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강영훈은 육당이 교수일 때 건국대 학생이었는데 그 밑에서 역사를 배우다 학병으로 끌려갔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육당 밑에서 국사 공부를 했는데 그를 친일파로 모는 사람들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아는 육당은 진정한 의미의 애국자였습니다. 나처럼 일제시대의 젊은 날을 보낸 사람치고 그 시절 춘원의 무정 흑사랑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이 나라 젊은이가 흙을 읽고 농촌 운동을 꿈꾸고 사랑을 읽고 안빈과 석순옥의 순결한 사랑에 감동하지 않았겠는가. 나의 아버지 친구 중에 손두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혈기왕성의 싸움도 잘하는 청년이었다. 그 사람 말을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손 씨는 이광수가 1922년에 발표한 민족개조론을 읽고 격분해 춘원이 살던 집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고 한다. 손 씨는 그 글이 조선 민족을 깎아내리는 잘못된 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분풀이할 마음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의 집을 찾아가 춘원 앞에 앉았더니 이 결의의 어제와 오늘을 얘기하는 그의 애국심에 감동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다는 것이다. 춘원의 애국심에 비하면 자신의 조국에는 비교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일제 때 창씨 개명한 이광수의 성은 가야마였는데 이는 향기로운 산이라는 뜻이었다. 제주가 비상하던 춘원이 그런 멋있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해 진정 사람도 바뀌었던 것일까? 해방되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민족반역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이광수, 최남선도 구속됐다. 두 천재는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옥살이를 오래 하지 않았다. 일제시대를 살아본 사람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의 친일파 개념은 판이한 것 같다. 나는 20년 가까이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안다고 자부한다. 근년에 만든 친일파 명단에 무려 3천여 명의 성함이 게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그 많은 한국인이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로 전락한 사실이 못내 아쉽다. 그 당시에는 김씨, 이씨, 박씨는 다 사라지고 가네카와 미즈하라, 오카모토라는 성을 가진 한국인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조상이 물려준 성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자유대한에 태어난 사람들 눈에는 창씨 계명이 부당하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를 살아본 나로서는 창씨 계명이 반민족 행위로는 여겨지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싶다. 성을 바꾸지 않으면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것은 뻔한데 일본식 성을 거부할 수 있는 한국인은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김구, 이승만은 창씨 계명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박흥식이나 김대우도 성을 바꿀 필요가 없었겠지만 우리 집을 포함해 서민 대중은 창씨 계명하라는 총독부 명령을 어길 수 없었다. 춘호는 동경에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 31 독립선언이 발표되기 전 이미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다. 그리고 민족 개조론을 발표함과 동시에 그 나름대로 채찍을 들고 이 결의를 훈계했다. 춘원이 무슨 까닭에 일본 편을 들게 됐을까? 그가 적극적으로 일본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도다. 그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됐고 우리말로 신문에 글을 쓸 기회도 사라졌다. 만일 그에게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내선 일체를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년쯤 뒤에는 일본이 망했으니까. 그러나 이광수는 일본을 도와서라도 장차 조선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닐까. 춘호는 반민특위의 신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길을 가서라도 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그의 그런 고백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을 리는 없다. 춘원 연구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니가타 대학의 하타노 세스코 교수는 이광수라는 책에서 한국의 나스메 소세키로 볼 수 있는 춘원이 민족 반역자, 매국노로 낙인 찍힌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한국 근대문학의 원조라는 이광수는 결코 매국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많은 연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춘원의 아들 이영근과 딸이 정화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많은 조사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625대 몸에 열이 있어서 피란을 가지 못한 춘원은 납북돼 강계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가 어디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나는 우리 역사에서 어느 때라도 춘원 이광수에게 가장 타당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박목월 1915만 1978 청록파라는 이름으로 세 시인이 있었다.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이 세 사람은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에 동인이면서도 개성은 뚜렷하게 달랐다. 조지훈은 다분히 불교적이었다. 그런 내용의 시도 여러 편 남기고 갔다. 박두진과 박목월은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살았지만 박두진이 투쟁적이었던 데 반해 박목월은 매우 서정적이었다. 북에 김소월이 있다면 남에는 박목월이 있다고 정지용 시인이 칭찬할 만큼 그는 젊은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시인이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박목월의 시는 1946년 출판된 청록집 첫머리의 실은 님이었다. 내시오싸 애달픈 꿈꾸는 사람, 내시오싸 어리석은 꿈꾸는 사람, 밤마다 홀로 눈물로 가는 바위가 있기로, 긴 한밤을 눈물로 가는 바위가 있기로, 어느 날에사 어둡고 아득한 바위에 절로 님과 하늘이 비치리오. 이 시는 역경과 좌절에도 여리고 따뜻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 연상되어 읽을 때마다 매우 큰 감동과 위로를 받는다. 625사변 중에 나는 부산에 피랑 가서 진명여고 영어 교사로 취직했다. 허술한 창고를 하나 얻어 교사로 꾸미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때였다. 유명한 바리톤 조상현이 같이 그 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전쟁 중인 1951년에도 가을은 왔다. 조상현이 학생들에게 박목월이 시를 쓰고 김성태가 곡을 붙인 이별이라는 노래를 가르쳤다. 한 교실에서 합창하면
창고 교사 전체에 노래가 울려 퍼졌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런데 이 노래가 3절에 가면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해서 가을이 되면 언제나 그 노래가 귓전에 들려오는 듯하고 내 젊은 가슴이 울렁거린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어찌하여 박목월이 그런 시를 써서 가을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울리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 노래를 자주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였다. 근년에 여류 시인 추은이가 나에게 들려준 비화가 하나 있다. 박목월이 제주도에서 사랑하던 어떤 여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돌아오던 길에 이 시를 적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박목월에 대하여 더욱 애절한 느낌을 가지게 됐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볼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박목월의 본명이 박영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한국인은 몇 되지 않는다. 세상에 알려진 그의 학력은 일제 때 대구에 있는 개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도 그의 학력에 대해 따지지 않는다. 시인에게 무슨 학력이 필요하겠는가? 그는 중등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홍익대학, 한양대학교에서 국문학 교수로 일했다. 특히 한양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현주는 박목월을 좋아해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도 수여하고 그를 교수로 채용했을 뿐 아니라 문과대학장 자리도 마련해 줬다. 한국인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선명하고 정다운 언어로 우리를 위로한 시인이 박목월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는 경남 고성 태생이다. 100일이 됐을 때 부모가 안고 경주로 이사가 박목월은 경주 사람이 되었다. 그는 신라 천년의 꿈이 서린 그 아름다운 고장에서 산천 초목을 바라보며 시상을 키웠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시인 박목월의 꿈과 희망, 환희와 애수, 그리고 향수, 그 모든 것이 기독교적 향기를 품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는 대구에 있는 개성학교에 진학하여 처음에는 경주에서 대구까지 기차로 통학했는데 이것이 하도 힘에 겨워 자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취하면서 돈이 떨어져 담임선생에게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학교 온실에서 묵어도 된다고 하여 당대 최고 시인이 될 박목월은 밤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을 온실에서 쳐다보며 시상을 더욱 키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일제가 그 말기에 조선어 말살 정책을 강요하던 때에도 박목월은 계속 시를 썼다. 그는 쓴 시를 마루 밑에 감추었다가 밤마다 다시 꺼내어 쓸 정도로 시 쓰기에 정성을 다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박목월은 처음에는 동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얼룩 송아지가 박목월 작품이고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시를 쓴 그때 나이가 18이었다고 한다. 그는 1940년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문장으로 정식 등단했다.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양대학에서 그의 추모전을 열었는데 그때 저명한 국문학과 교수인 그의 맏아들이 했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나는 한양대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한양대에서 받은 월급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다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시를 사랑하는 모든 한국인이 백세수를 누리기를 바랐던 시인 박목월은 한참 더 시를 써서 이 백성을 위로해야 할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내시오싸 애달픈 꿈꾸는 사람. 내시오싸 어리석은 꿈꾸는 사람. 그의 애달픈 꿈, 어리석은 꿈이 어찌 박목월 혼자만의 꿈이었을까? 나도 그 꿈을 안고 90이 넘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그의 그 꿈은 모든 한국 젊은이의 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